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도체 세상이 왔습니다. 그렇죠? 네. 반도체 아니고는 얘기가 안 될 상황이고 미국도 그래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네, 그야말로 반도체 세상인데 내년에도 적어도 상반기는 반도체로 밀고 가는 겁니까? 네, 일단 뭐 수급 기조가 이미 뭐 방향성을 확실하게 좀 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뭐 1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나란히 좀 돌파를 좀 했었고요. 네. 다만 좀 11월 초를 좀 기점으로 해서 12월 한 20일까지에 대한 수급 종합 보면 외인 중심의 매도세가 좀 크게 좀 반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단순하게 외인의 차익 매도로만 좀 여길 것인가라는 판단. 다만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AI 버블론 이런 게 11월에 있어가지고 네, 전체적으로 시장 조정, 반도체주 조정이었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오라클의 뭐 데이터 센터 완공지원 네. 관련된 노이즈가 있었고 뭐 그 이외에 뭐 투자에 관련된 어떤 철회 요건들, 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어떤 그렇죠. 부담 요인 그런 것들이 뭐 종합적인 어떤 버블 이슈의 재부가로 인한 어떤 수급적인 노이즈가 좀 됐는데 네. 대체로 보면 그게 좀 새로운 이슈였다라기보다는 이미 이제부터 재차 좀 강조되었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연속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네. 과정 중에는 뭐 삼성전자의 외인 매도세가 한 2조 1천억 정도, SK하이닉스가 6조 2천억 정도에 대한 외인 매도세가 좀 반영이 됐습니다. 네. 전체적인 어떤 코스피 시장의 외인 수급 기조를 좀 감안할 때 상당히 좀 반도체 빅2에 매도세가 좀 집중이 됐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여기 더해서 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뭐 형식적 요건 작년 대비 뭐 주가가 200% 상승했다고 해서 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됐는데 이 요건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수급적인 어떤 정치 눌렸었죠. 요건들이 네.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좀 되지 않았나. 이 부분은 이제 풀렸고요, 그렇죠? 네네.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합쳐서 상위 100개 있는 종목은 네. 네, 이 요건을 좀 다르게 적용해서 그죠? 네, 그렇죠. 적용이 안 되도록 했어요. 네. 뭐 당연한 거예요. 뭐 떨어질 때는 뭐 해주는 거 있습니까? 그죠? 올라갈 때 올라간다고 이렇게 시총 2위 종목을 제한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네. 예. 추세적으로는 11월에서 한 11월 20일까지에 대한 흐름들이 다소 이제 차익 매도세가 좀 나왔던 부분으로 인해 수급적 정체를 좀 맞았다면 일단 뭐 엔비디아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좀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좀 많이 전환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이미 예상됐던 호실적 그리고 EPS의 경우에도 뭐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상회했고 차기 가이던스가 월가 추정치보다 좀 크게 좀 상회됐던 부분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다음 분기에 이 실적 기대감들이 좀 더 크게 반영됐던 부분들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치를 더욱더 좀 상향시킨 좀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여기다 해서 뭐 엔비디아가 중국에 대해서 H200 칩에 대한 어떤 수출 허가를 뭐 좀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AI 버블 이슈를 좀 크게 완화시키는 좀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 아주 네.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급이 눌렀는데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매도했었고요. 12월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섰어요, 그죠? 또 네. 이제 12월도 월간 단위로 보면 매수에서 매수폭이 줄었다가 다시 매수가 오면서 결국은 이제 환율 안정, 네. 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외국인들이 사면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는 거잖아요. 네네. 예. 최근 4거래일간에 대한 수급동에 보면 외인가 네. 기관이 나란히 좀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공교롭게도 삼성전자가 52주 고가를 좀 썼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투자 경고 종목 해제와 좀 맞물리면서 뭐 네. 오늘 한 6.5% 정도 강한 시세 마감을 좀 했기 때문에 당분간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뭐 내년 초 뭐 주요 이벤트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본격화되면서 수급의 연속성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흐름을 봤을 때는 뭐 SK하이닉스는 뭐 일단 HBM4에 관련된 양산 승인은 좀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한 2월부터 이제 HBM4에 대해서 양산 전환이 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면서 네. 상대적으로 좀 주가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일단 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청주 에밀로엑스 팩 공장에서 HBM4 양산 계획을 좀 이미 좀 이야기한 바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2개 클린룸 중에서 1개 정도가 좀 먼저 가동이 됩니다. 이게 이제 2월 달을 좀 준공 시점으로 해서 준공과 동시에 좀 가동을 좀 한다.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가동 100% 상향 부분들은
2027년도 한 1분기 정도로 좀 추정되고 있는데 이미 뭐 HBM3 뭐 12단 이상의 일단 뭐 전체적인 어떤 수주를 좀 받아놓은 상태에서 뭐 과포화 상태 안에서 뭐 HBM4를 추가적으로 좀 가동하기까지에 대한 어떤 선별 과정이 현재 좀 진행 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일단 2027년도까지에 대한 목표치를 좀 뒀기 때문에 HBM4 그리고 내년 상반기부터 HBM4 2에 대해서 일단 시장 선점이 좀 먼저 빠르게 좀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SK하이닉스의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 될 수 있겠는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뭐 3세대 HBM4에 관련된 약화된 경쟁력 부분이 HBM4 양산 전환을 좀 시점으로 해서 굉장히 좀 점유 상향이 좀 예상될 수 있겠고 이 부분은 평택 캠퍼스에서 좀 가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캐펙스 추정량을 보면 월간 단위로 한 디램 기준에서 한 65만 장 정도를 좀 양산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한 55만 장 정도인데 이미 뭐 레거시 부분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HBM의 초기적인 어떤 수요 부분들을 상당수 삼성전자가 수요를 안정화를 좀 취하게 된다면 일부 점유율을 좀 빠르게 좀 확보해 나가는 그런 전략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하이퍼스케일러향 수요 부분들도 일단 추정치 기준에서는 전체 HBM의 어떤 시장 점유율 한 35%까지 내년도 한 3분기 정도에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보면 뭐 삼성전자의 경우는 본격적인 어떤 사이클 기조 안에서 일단 뭐 HBM에 관련된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구간이 좀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뭐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요. 실적에 따른 뭐 투탑 가운데서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냐, 그 얘기 좀 이따 하겠고요. 네. 반도체 관련해 좀 궁금한 걸 좀 몇 가지 여쭤보면, 예, 우리가 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또 궁금한 게 많으니까 네. 예, 이제 준비해 오신 거 말고, 근데 이제 AI 버블 논쟁이 끝난 게 아니라 또 네.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내년에 가서 또 뭐 나오면서 또 덜커덩거리고 흔들거리진 않을까? 오히려 지금 못 산 사람이라면 그런 때를 좀 기다렸다가 덜컹거릴 때 사면 어떨까?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뭐 조정 시에 대한 매수 관점 분들보다는 예. 일단 이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 기조 일단 우리가 3분기 실적에서 이제 4분기로 넘어오는 추정 구간에서도 변함이 없거든요. 대체적으로 뭐 이 투자 기조를 축소한다, 보수적으로 좀 전해야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네. 우리가 캐펙스 투자 기조는 뭐 상반기 대비해서 3분기에도 더 증가됐던 부분들을 클라우드 3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의 완공 지원 부분들은 일단 개별적인 요인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번에는 뭐 바이트댄스의 뭐 미국 법인과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신규 고객사 확보라는 관점에서 오라클이 오히려 AI 버블론을 좀 다소 크게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 됐다. 이렇게 좀 주장하는 것도 다소 좀 어떤 부분에 대한 장단을 맞춰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방향성은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수요 기조, AI 산업에 대한 수요 기조가 명확하고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투자 기조가 확장 기조를 좀 가져가고 있는 점. 특히나 이 반도체 글로벌 3사의 경우에는 메모리 3사의 어떤 실적 추정치가 오히려 뭐 보수적으로 뭐 정체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 오히려 상반기에서 그 다음 분기 회차를 좀 거듭할수록 오히려 이 전체적인 어떤 수요 확장 기조가 좀 맞물리면서 실적도 좀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평균적인 어떤 이 메모리 가격의 상승세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디램 추정치를 보면 3분기 대비해서 한 60% 정도가 상승을 좀 했던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낸드 메모리 가격 폭도 12월 기점으로 해서 뭐 100%를 좀 하회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내년도 1분기부터는 일단 뭐 디램 부분에서 점진적인 뭐 고사양 디램의 경우에는 쇼티지 우려감들은 현실화가 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낸드 메모리도 일단 1분기 기준 안에서는 오히려 일단 수요 대비 공급량이 굉장히 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부분들. 그 종합해 보면 일단 글로벌 뭐 캐펙스 투자 기조에 관련된 우려감들은 뭐 저는 뭐 항상 논란이 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전체적인 어떤 메모리 3사의 어떤 실적 추정치 그리고 올해 2025년도 대비 2026년도에 대한 성장 요건들이 좀 확연하다는 점. 그리고 이와 별개로 새로운 영역이죠.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체측 구현이라는 어떤 이 시장의 신규 수요 관점에서 보면 예.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AI 산업들에 대한 파일을 더 키웠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뭐 과정상 발생될 수 있는 뭐 투자 리스크라든가 재무적인 요인들, 뭐 부채에 관련된 부담 요건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예견됐던 그런 리스크 요인들이 좀 아니었나라고 판단되고 있기 네. 때문에
방향성 하나 관점에서 좀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슈퍼사이클 기조 안에서 우리 반도체 섹터를 좀 더 비중 확대 관점에서 우리가 좀 뭐간지를 요하지 않을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문을 하나만 더 드릴게요. 현답하세요. 그러면 아니 저는 사실 저도 그렇지만 방송 보시는 분들이 방송 보면서 아니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보러 무식하다고 하지 마시고 농담이고요. 네. 그러면 반도체가 좋다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고 뭐 지금도 사실은 반도체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주식 뭐 중소형주고 뭐 머리 할 거 없이 그럼 내년에 반도체만 그냥 확 살까요? 100%? 그러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반씩 사든지 그죠? 네. 반도체 비중을 전체 중에 어느 정도 가져가면 되겠느냐. 그다음에 반도체 중에서 빅2와 여타 종목. 그죠? 네네. 여타라 하면 소부장이 될 수도 있고 뭐 IT 세트업체가 될 수도 네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반도체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 좋겠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2020년도의 전체적인 투자 계획을 좀 수립한다면 저는 반도체 비중은 최소 50% 이상은 좀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우리가 2025년도에 굉장히 좀 강했던 섹터 한 대표적인 세 가지 섹터를 보면 조선과 방산, 원전. 그렇죠. 다만 세 가지 종목의 공통점은 조선과 방산은 실적을 수반했고 확정된 수주가 연속성 있는 흐름들을 좀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죠. 단발성으로 좀 끝난 이슈보다는 내년도에 대한 어떤 실적의 안정성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원전의 경우에는 아직 원전에 관련된 수주 성과가 실적이 좀 녹여들기까지 하는 과정은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 다만 일단 뭐 탈원전 정책에서 네. 글로벌 친원전 정책으로서 회귀된 부분들, 특히나 새로운 어떤 이 수익처라고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SMR 프로젝트의 어떤 이 본격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AI 산업이 좀 개화되면서 성장의 어떤 요건들, 기본적인 어떤 틀의 진입이라는 관점에서 원전도 이제 막 탈원전이라는 어떤 이 장기 침체 구간에서 이제는 수주 성과를 좀 동반한 이익 확장 기대감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좀 긍정적이다. 다만 주가는 사실 이런 기대감들을 1차적으로는 저는 반영했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뭐 조선과 방산처럼 수주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이에 따른 어떤 이익 기조가 좀 명확하게 증명이 돼야 되는 과제가 좀 필요하다는 관점. 이렇게 보면 반도체 섹터는 앞으로에 대한 이 사이클 기조를 감안할 때 정말 주가에 좀 많이 반영되는가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있거든요. 사실상 타 종목들, 타 섹터군들에 대한 단기적인 어떤 상승폭들이 좀 큰 관점들을 보면 반도체 섹터는 일단 실적으로 일부 증명되고 있는 소부장주 종목들에 대한 개별적인 실적이 일단 뭐 작년에 상승 이후에 현재까지 뭐 고점까지의 주가 회복은 좀 아직까지 하지 못했던 점. 반도체 빅2의 경우에는 뭐 52주 고가에 대한 흐름들을 좀 가져가고 있지만 이게 이제 4분기 실적 기조에서 명확하게 영업이익 추정치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것들에 뭐 내년도에 좀 우리가 좀 예상했던 추정치보다 더 큰 실적을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뭐 반도체 네. 전반적인 어떤 소부장주의 낙수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머스트 해보고요, 그죠? 뭐 한 절반 정도를 포트를 가져가도 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제일 그 가운데 관심은 이제 전자와 닉스 투탑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목표가도 계속 올리고 있는데 네. 저희 자막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15만 원을 빨리 갈까, 하이닉스가 100만 원을 빨리 갈까? 네, 누가 먼저 갈까요? 거기까지 갈까요? 현재의 속도를 보면은 네. 삼성전자의 15만 원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인데 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HBM의 시장을 과점한 상태에서 상당히 좀 빠른 주가의 상승 탄력도를 좀 보여줬다면 삼성전자는 사실상 뭐 HBM 관련된 진입 요건들이 재차 좀 지연되면서 HBM 관련된 모멘텀을 좀 반영시키지 못했죠. 다만 최근에 뭐 파운드리 경쟁력의 회복 기대감들, HBM4의 양산 전환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면서 52주 신고가에 대한 흐름들 좀 나왔는데 여기 대해서 좀 파생될 수 있는 요건들은 전체적인 어떤 대량 양산 전환으로 이미 시작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의 캐파 수준을 저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1개월 이 영업이익 평균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1개월 단위에서도 재차 좀 증가됐고 최근 2주간 데이터를 좀 집계를 해봐도 2주 전 데이터보다 더 상향이 됐습니다. 예. 1개월 평균 추정치가 영업이익 기준에서 14조 원 초중반 정도로 좀 형성이 좀 됐었고요. 이게 최근 기준에서 보면 15조 원 후반까지 좀 올라왔는데 상단으로는 현재 뭐 19조 원까지 좀 제시가 좀 된 상태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뭐 4분기 서브용 디램의 가격 상승 요건도 뭐 60% 정도가 상회했다. 그다음에 뭐 32기가 디램 뭐 64기가 디램의 경우에는 뭐 50% 이상 정도의 가격 상승 효과가 뭐 월간 데이터 기준에서도 좀 확인됐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일단 뭐 증액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큰 기대 요인들 좀 될 수 있겠고, 하이퍼스케일러 향들에 대한 평균 단가에 대한 상승 통보도 뭐 한 20에서 30% 정도까지가 이번 12월에 좀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는 그동안 좀 분기별로 단가 협상, 공급가 협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너무나 이제 메모리 가격에 대한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분기 단위 협상이 아니라 월간 단위 협상으로 좀 전환된다. 이 부분은 다시금 좀 1월 달에 추가적인 어떤 가격 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4분기 실적 기조보다 1분기가 좀 더 양호한 흐름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뭐 실적이 말을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놀랄만한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뭐 실적하면 사실은 마이크론이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 그러니 뭐 삼성전자 나쁠 리 없고, 하이닉스는요 실적이요. 네,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1월 말 정도로 잠정 실적 발표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 일단 동사의 경우에도 영업이익 평균 컨설시스가 한 14조 원대 중후반 한 14조 6천억 정도 이제 평균 수치로 네. 좀 파악이 되고 있고, 상단이 16조 정도 좀 제시가 됐습니다. 삼성전자에 좀 갭이 좀 있지만, 삼성전자의 어떤 이 범용 메모리에 관련된 수요 부분들을 좀 감안할 때 뭐 HBM 부분에 대한 집중도를 빼더라도 SK하이닉스의 어떤 이익 부분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분기 기준에서 영업이익 10조 돌파 부분이 뭐 창립 이래 사상 처음으로 이제 영업이익 10조라는 부분을 썼는데, 이게 4분기 기준에서 한 16조까지 좀 상향이 되면 저는 영업이익률 OPM 기준에서는 한 50%를 좀 상회하는 굉장히 큰 폭의 어떤 이익 성장을 좀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HBM의 수요 지속 부분은 뭐 디램 가격의 상승세에 대한 연속성들, 이 부분도 뭐 기대 요인들이 좀 됐는데, 범용 디램 가격 그리고 낸드 메모리 가격에 대한 연동폭이 큽니다. 낸드 부분이 한 5% 정도 월간 데이터 기준에서 증가가 됐는데, 동사의 경우는 중국 공장에서 이제 낸드 메모리 한 30% 정도에 대한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낸드 가격의 어떤 동조 현상들이 일단 HBM의 수요와 좀 다르게 일단 낸드 부분에 대한 어떤 이익 기조가 실적 기여로 좀 크게 좀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전체적인 어떤 대형 고객사들에 대한 단가 협상 부분들은 뭐 평균적으로 20-30% 정도에 대한 뭐 단가 상승 부분에 대한 통보가 좀 있었지만, 그 이외의 고객사 부분은 50에서 60% 정도에 대한 가격 상승 통보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구체화되면 오히려 내년 상반기에 쇼티지와 좀 맞물리면서 가격 상승의 폭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날 수 있겠고, 최근에 PC 가격도 굉장히 좀 크게 올랐습니다. 디램 메모리 가격의 어떤 가격 상승 폭들이 이미 3분기 기점에서 보면 뭐 상당히 이제 PC라든가 노트북 가격의 어떤 이 판가의 상당 부분 좀 전이가 좀 되면서 가격 상승을 좀 이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년도 전체의 어떤 수요는 기수요 확보 차원에서 오히려 메모리 가격의 어떤 상승 부분을 조금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계기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이익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한번 늘기 시작하면, 그죠? 네. 삼성전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분기 전에 6천억 이익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랬는데 이게 6천억이 가지고 4조 6천억이 되고 뭐 13조, 15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분기, 그죠? 네. 그래서 옛날에 뭐 어른들이 그 급여 생활자들 보면 뭐 따박따박 돈 받지만 뭐 돈 언제 보니? 그래서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죽을 고생하고 힘들지만 돈 한번 벌리기 시작하면, 그죠? 네, 그렇습니다. 되게 막 이제 벌리니까 이 반도체 업황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둘 다 좋지만 뭔가 좀 스토리 자체가 삼성전자가 좀 많다는 거죠, 그죠? 네. 예. 일단 최근에 종목 개별적인 요소를 보면 내러티브가 좀 더 우수한 것 같아요. 네. 일단 HBM4에 관련된 양산 부분을 SK하이닉스와 좀 동시에 좀 진입한다는 부분이 가장 시장의 관심도를 좀 더 집중시키는 계기가 좀 됐는데, 네. HBM4의 초기 수요량들을 어떻게 좀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뭐 하이퍼스케일러량들에 대한 수요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어떤 진입을 통해서 그 다음 버전인 HBM4 E 모델까지도 정말 SK하이닉스와 좀 견주어서 좀 갈 수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뭐 가격적인 어떤 이점을 좀 바탕으로 해서 HBM4의 안정적인 수요를 좀 보장해주거나 삼성전자 확실하게 품질을 좀 증명해 준다면
저는 SK하이닉스의 현재 과포 상태에 해당되는 물동량 상당수를 삼성전자가 좀 흡수할 네.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긍정적인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일단 뭐 신규 고객사들에 대한 확보 부분은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AMD 같은 수요와 좀 맞물리면서 오히려 이 부분은 자체 칩 전환에 관련된 어떤 움직임들이 미국 안에서 좀 빠르게 좀 움직여지고 있죠. 클라우드 3사에서 뭐 최근에 뭐 중견 기업들까지 뭐 고유 IP를 좀 바탕으로 해서 자체 칩 구현을 좀 한다. 이런 부분들은 삼성전자의 좀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더 크게 좀 주목해 보는 포인트는 HBM의 어떤 이 수요 확대 기대감들은 어느 정도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켰던 주가의 흐름으로 좀 나타냈다고 보고 있고, 네.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좀 과연 이제 영역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좀 반영을 해줄 것인가. 그러게요. 예. 그래서 2020년도 전체적인 실적 추정치를 뭐 반도체 사업 부분만 영업이익 100조를 좀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만약에 정말 100조 원을 좀 도달할 수 있는 수치를 확실하게 좀 보여줄 수 있다면 HBM의 경쟁력과 함께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어떤 이 경쟁력은 단순한 어떤 경쟁력 회복이 아니라 숫자로 좀 증명돼야 되는데, 지금 테슬라라든가 뭐 애플 같은 대형 고객사 확보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이 물량 부분들을 좀 반영시키는 부분, 특히나 내년부터 출시되는 갤럭시 S 모델에는 엑시노스를 좀 탑재를 하죠. 이 부분에 대한 연동량은 최근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 신규 폰에 대한 출하량들이 굉장히 빠르게 좀 흥행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 뭐 자사 물량으로 좀 소진될 수 있는 파운드리의 요건들도 전 상당히 좀 이익 기회로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해 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쟁력 부분들은 애플이라든가 신규 고객사의 어떤 확대 관점에서는 뭐 저는 뭐 긍정적인 뭐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증명해 준다면 저는 뭐 현재 주가보다는 더욱더 뭐 반영을 좀 시켜야 되는 관점에서는 SK하이닉스보다는 뭐 수급적인 탄력도가 더 양호하게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를 오래 보면 네. 이게 우리가 뭐 보통 표현할 때 절반의 성공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절반의 성공 정도는 안 되고 한 3분의 1의 성공? 뭐 이 정도 그죠? 네. 몇 번에 그래도 꽤 한 30% 정도 되는 반등이 한 있었잖아요. 그죠? 네. 한 두어 차례 있었는데 결국은 또 상승폭을 반납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계약이 또 최근에 보면 이제 해지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는 수급은 어때요? 네. 네. 일단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뭐 일단 10월달 3분기 실적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섹터가 뭐 괜찮았죠. 센사를 비롯해서 네. 소재사들의 주가 상승 탄력도 굉장히 좀 좋았던 걸로 그렇죠. 기억을 합니다. 예. 대체적으로 이런 기조가 어닝 시즌이 좀 끝남과 동시에 공교롭게도 11월 기점으로 해서 외인 수급이 좀 이탈됐던 부분들, 뭐 반도체 섹터가 빠지니까 2차 전지도 사실상 뭐 같이 좀 수급적인 영향을 좀 받게 됐는데, 12월 중순 이후에 주도주의 수급이 회복됐는데 오히려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어떤 악재가 좀 부상이 좀 되면서 일단 주가 회복보다는 오히려 좀 낙폭을 좀 더 키우는 그런 모습이 좀 되지 않나. 아쉬운 부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저는 3분의 1의 회복세보다도 네. 일단 오른 걸 다 토해냈다. 그러니까 너무나 좀 아쉽고,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어떤 부분이 정말 원인이 돼서 2차 전지의 상승분을 모두 다 되돌리는 계기가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좀 냉정하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수급 동향을 보면 배터리셀 3사의 최근 2주간 주가 동향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16% 정도 하락을 좀 했습니다. 삼성 SDI가 11.8% 정도, 뭐 SK 이노베이션이 9.4% 정도 좀 하락을 했었고요. 양극 소재사들에 대한 주가 하락 폭도는 더 큽니다. LNF가 21% 정도 하락을 했고, 에코프로비엠과 뭐 포스코 피처엠이 한 13% 정도 좀 하락을 했는데, 네. 사실 최근에 악재로 부상됐던 내용들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포드와의 체결됐던 뭐 장기 공급 계약, 예, 이 부분에 대한 해제 부분, 특히나 뭐 배터리팩 모듈 관련돼서 공급 계약이 한 2조 5천억 정도 되는 내용들, 이 부분도 좀 해지가 되면서 네. 이게 추가적인 악재가 됐는데, 사실 센사의 개별적인 어떤 이익 회선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왜 양극 소재사들의 낙폭을 좀 더 키웠는지, 이 부분은 오히려 수급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더 노이즈가 좀 되지 않았나라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일단 전체적인 내용들은 뭐 악재라는 어떤 표현들에 대한 의미를 좀 넘어서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3분기 기점에서 보면은 단순하게 뭐 공급 계약에 대한 해제 요건들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 이미 예고됐던 부분들이 3분기 실적 부분들은 미국향 수요가 단기적으로 전기차 인센티브에 관련된 폐지 이전에 단기 수요가
과하게 좀 반영됐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캐즘의 연속성과 내지는 전기차 인센티브의 폐지에 관련된 어떤 종료 시점 이후의 어떤 우려감들은 어느 정도 좀 예고됐던 악재였기 때문에 사실상 뭐 단일 악재보다는 여러 가지의 종합적인 어떤 요인들이 일단 최근에 어떤 주가 조정에 오히려 하락폭을 좀 더 확대시킨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물론 이제 계약이 했던 걸 해지하는 거는 이제 좀 아픈 상황은 맞는데요. 네, 이게 이제 포드부터 나온 거잖아요. 포드가 사업 네. 구조조정한다고 하면서 이어서 포드 관련된 것이 해제되고 그 다음부터 해제돼서 나오는 건데, 그럼 이제 이건 전기차 쪽이기 때문에 지금은 ESS를 주목하니까 전기차 쪽으로서의 기대감이 낮아진 상태니까 그 영향이 폭발적이진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부분보다는 네. ESS 관련된 수익성 방어는 다르게 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확보됐던 물량이 없어졌으니까 실적적으로 좀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막연하게 좀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일단 공급 계약의 내용 기조를 좀 보면 일단 포드와 체결됐던 전체 공급 계약이 13조 5천억 규모입니다. 이번에 해지됐던 물량은 9조 6천억 정도가 좀 해지가 된 것인데 사실상 뭐 전체 금액에 대한 해지가 아니라 9조 6천억 정도에 연동되는 부분들은 픽업 트럭에 공급되고 있는 배터리 셀이죠. 그러니까 지금 포드 자체가 픽업 트럭에 이제 소요되는 어떤 이 전기차 생산을 이제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좀 선언하는 셈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관련된 어떤 이 부과되는 공급량들은 당연히 이제 해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렇다면 이제 포드의 전략이 전기차를 그럼 만들지 않을 것인가라는 관점, 전기차에 관련된 사업을 전혀 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관점에 해석해 보면 나머지 잔여 물량에 대한 취소가 없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일단 뭐 전기차 전체에 관련된 어떤 사업을 중단한 것은 아니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픽업 트럭 부분은 이제 중단하는 것이 맞겠고 ESS 부분이라든가 저가형 전기차 이 팩이라든가 전기와 내연차 연료를 좀 공용해서 쓰고 있는 연료 전환 뭐 하이브리드 차 이런 것들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종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은 그대로 좀 진행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그래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여기 더해서 FBPS라고 해서 이제 배터리 팩에 관련된 공급인데 이 규모는 좀 2조 5천억 정도에서 굉장히 미미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두 가지의 어떤 이 공급 계약의 차이가 좀 있는 점은 포드의 13조 5천억 원의 전체 계약은 사실 확정된 이야기였던 것은 아니에요. 그동안 공급을 앞두고 공급이 돼서 전체적인 어떤 매출 실적이 기여가 됐던 부분이 아니라 2026년도부터 이제 공급이 돼서 2032년도까지 좀 공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공급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다른 뭐 완성차 업체들처럼 막대한 자금을 들어서 뭐 배터리 합작 공장을 좀 설립한다든가 뭐 포드의 어떤 이 물량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 자체의 어떤 설비 투자라든가 R&D 비용이 좀 투자된 그런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뭐 확정된 어떤 실적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점은 좀 아쉽지만 이 부분이 연간 실적에 어떤 작용하는 효과들은 저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좀 확대 해석하기에는 좀 다소 이제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일단 뭐 FBPS 관련된 배터리 팩 제조 부분들은 일단 뭐 중소형 공급사들에 대한 여건들을 좀 감안할 때 이걸 확정적인 어떤 공급 수량으로 좀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일부 좀 공급됐던 물량들이 만약에 해지로 인해서 실질적인 LG 에너지 솔루션 뭐 전체적인 어떤 연간 이익의 어떤 훼손 부분들은 저는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도를 좀 앞으로 크게 좀 해석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근데 뭐 워낙 규모가 이제 큰 상황들이 연이어서 나오니까 이제 부담들을 갖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시장에서 알고 있던 부분이 실적에 이제 반영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전략 쪽에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셀사 중에서의 LG 에너지 솔루션의 입지는 큰 변함이 없다는 거죠. 막 예를 들면 뭐 셀사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약 취소됐으니까 셀사 타픽은 LG 엔솔이 아니고 딴 거고 뭐 이렇지 않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네, 이 여건 때문에 LG 네. 에너지 솔루션을 다르게 봐야 된다는 생각에서는 저는 뭐 그거에 동의를 할 수가 없고 네. 일단 이 부분이라고 봐요. 잠재적인 확보 물량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물량 공급이 뭐 동사의 경우에는 매출의 어떤 효과가 뭐 인식 제한이 된다거나 뭐 전체적인 어떤 이 외형 확장이 뭐 대폭으로 축소된다거나 이런 부분들보다
전체적인 어떤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켰던 뭐 일회성 요인 정도로만 해석해 볼 수 있겠고, 다만 제가 좀 더 아쉬운 부분들은 전기차 인센티브의 어떤 폐지 효과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미국 내 단기간의 어떤 자동차 판매량, 전기차 판매량이 좀 감소됐던 점, 이런 부분들이 실적적인 영향으로 좀 평가받으면서 조정을 거친다면 그 이야기는 좀 동의를 할 수 있겠지만, 뭐 공급 계약 정도가 좀 해지가 됐다고 해서 앞으로에 관련된 큰 영향이 무너졌다라고 좀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픽업 트럭에 대한 부분들은 포드 자체에서도 굉장히 좀 고심이 컸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미국 안에서에 대한 뭐 전기차 전환의 뭐 의무 전환 시점도 상당히 좀 지연이 됐던 부분들. 그래서 뭐 내연차가 그만큼 더 오랜 기간 동안 양산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좀 마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미국 안에서 픽업 트럭의 선호도를 봤을 때는 전기차보다는 기존의 어떤 내연차에 대한 선호도가 아직은 높다는 관점에서 보면 전략적으로 포드가 내연차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지만,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 사업을 영원히 포기한 것인가? 이 부분은 저는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인 어떤 파트너십들을 좀 고려했을 때 일시적인 어떤 수급적인 노이즈는 되겠지만 전반적인 어떤 기조 틀이라든가 장기적인 어떤 방향성에 대한 훼손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2차 전지를 볼 때 무엇을 봐야 되는가? 올해는 뭐 리튬 가격 그리고 ESS가 어떤 상승의 반등의 트리거였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제 어떤 정책적 변화나 이런 걸 앞으로 주목해야 될 점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일단 공교롭게도 4분기 기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적인 어떤 전기차 캐즘에 조금 더 연속성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좀 악재성으로 좀 인식될 수 있는 어떤 정책의 변화들이 감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최근에 새롭게 대두됐던 내용들이 유럽의 집행위원회에서 2035년까지 내연차 판매를 전면적으로 좀 금지했던 이 조항을 좀 개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데, 해당되는 내용들 보면 2035년 이후에 2021년도 기준이죠. 내연차의 전체 한 10% 요건들에 대한 어떤 범위 안에서 전기차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연차도 일부 10% 비중까지는 양산을 할 수 있다는 규정. 그렇다면은 이제 전기차 의무 전환 부분이 완화가 됐다는 관점에서 이게 좀 수급적인 노이즈가 좀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전기차 의무 전환 비율이 갖는 어떤 지연도 사실 일차적으로나 2032년도로 좀 예정됐던 부분들이 일단 이 코멘트가 2035년도 이후라는 어떤 부분을 수정이 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감안해 보면 유럽도 해당되는 움직임이 동조가 좀 되는 흐름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노이즈가 좀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전기차 의무 전환 속도 조절이 유럽에서도 사실상 이제 동조돼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전기차 설비 투자가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지연되거나 또는 해당되는 어떤 이 전기차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투자를 지연시킬 수 있는 어떤 정책의 어떤 변화가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내연기관차는 퇴출이고, 우리가 사면 그렇죠. 무조건 전기차 사고 그죠? 네네. 이럴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요. 또 유럽도 말씀하신 내연차 이제 35년에 완전 퇴출한다고 했는데, 여기 불과 또 트럼프 등장하고 그죠? 네. 1, 2년 만에 싹 바뀌면서 지금 예를 들면 대표님이 저한테도 작년 재작년에 앞으로 뭐 차 살 거예요? 그럼 전기차 하는데 지금 뭐 살 거예요? 그러면 글쎄 뭐 하이브리드도 나쁘지 않을까? 그죠? 이렇게 생각들이 바뀌어서 환경이 또 좀 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요 또 볼 점들이.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유럽 안에서도 사실 독일이나 이탈리아만 좀 찬성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다. 왜냐면은 뭐 완성차 업체 안에서 뭐 유럽 안에서에 대한 어떤 이 점유라든가 시장 파일을 좀 고려할 때 독일과 뭐 이탈리아는 뭐 반대할 이유가 없죠. 다만 이제 프랑스 같은 국가들, 영국 같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좀 팽배하게 좀 앞서고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고, 그래서 좀 중재안으로 좀 제시된 부분들이 완전한 내연차가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가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비중을 10%로 좀 채우는 선에서 법이 개정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을 내연차로 좀 보진 않지 않습니까? 인식 기준이. 물론 이제 연료를 내연차로 좀 가져가고 있지만 친환경차로 보죠. 네네. 맞아요. 저속 단계에서는 네. 일단 뭐 전기차 배터리 팩으로 좀 구동을 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뭐 연료라든가 충전 방식으로 해서 배터리를 좀 동조해서 같이 쓰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에 대한 범위를 10% 정도 유지한다는 것은 뭐 크게는 저는 뭐 제한적인 우려감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만약 이 부분이 아니라 뭐 휘발유라든가 뭐 경유를 주 원료로 해서 쓰는 전통적인 내연차 비중을 좀 고수한다면 일단 전기차의 의무 전환 속도 조절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다시금 좀 부각은 됐는데, 사실 전기차 캐즘의 가장 큰 원인이 됐던 부분들은 전기차의 의무 전환 부분들이 일단 지연될 수 있겠다는 부분들, 이미 이 부분은 주가에 좀 저는 선반이 좀 됐다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유럽이 전체적인 어떤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폐지를 했죠. 이 부분이 판매량과 연동했을 때 가장 큰 타격이 좀 되는데, 유럽의 기준으로 보면 2023년도에 전기차 인센티브 폐지 효과가 사실상 판매를 급감으로 좀 이어졌고, 이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2025년도에 보니까 올해는 유럽 중심에서에 대한 전기차 수요가 오히려 좀 더 증가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기차 수요와 좀 다르게 일단 친환경 차량에 대한 어떤 선택 기조가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많이 완화됐다. 이건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9월 30일자로 뭐 전기차 인센티브가 좀 전격적으로 좀 폐지가 되면서 9월에서 10월 넘어오는 구간, 10월에서 11월 넘어오는 구간에 판매량이 좀 급감했습니다. 뭐 9월에서 10월 데이터는 미국 안에서 한 47%가 좀 감소됐고, 10월에서 11월 달 넘어오는 전기차 판매 비중은 한 8% 정도가 좀 감소됐는데, 여기서 저는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 대한 어떤 흐름들은 정책 기조를 좀 가져가면서 뭐 전기차 업체들이 뭐 프로모션이라든가 자체 할인 폭을 좀 높여주면서 뭐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한다면 일단 우리가 예상됐던 어떤 캐즘은 당연히 조금 더 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구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2차전지 전반적인 섹터에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 저는 이 부분에 뭐 주가에 좀 상당히 녹여 들어갈 수 있지 않나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보는 게 내년 11월에 미국의 중간 선거입니다. 중간 선거가 지나고 나면 또 지금처럼 트럼프가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분명히 트럼프 영향력이 줄어들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도 트럼프가 뭐 전기차 다 보조금 폐지한다 그럴 때 일부 민주당의 그 지역구들 캘리포니아 이런 데 우리가 알아서 줄게 뭐 이랬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이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11월이라 조금 멀긴 한데요. 네. 일단 리튬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네. 일단 반등 시그널이 될 만한 거는 리튬 가격이랑 그다음에 이탈리아가 최근에 11월 기점을 해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유럽 내 국가에서 최초로 좀 부활을 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11월 데이터를 보면 이탈리아 전기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한 132%가 좀 증가됐기 때문에 이 기조가 조금 더 주변국으로 좀 확산된다면 유럽을 중심으로 수요가 좀 회복될 수 있는 점, 이 부분은 반등 시그널이 좀 될 수가 있고, 4분기 전체적으로는 폭스바겐, 뭐 스텔란티스, 기아차의 판매량들이 굉장히 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증가가 좀 됐다는 점, 반면에 좀 테슬라가 유럽 시장에서 여전히 4분기에는 좀 고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차이가 좀 있고, 리튬 가격 부분들은 우리가 지난달 제가 좀 박사님께 좀 말씀드렸을 때 제 기억에 80위안 뭐 초중반까지 가격 상승했다가 상당수 뭐 90위안을 좀 돌파하지 못하고 좀 정체되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합니다. 선물 가격이 한 90위안 정도 킬로당 좀 돌파했던 흐름들 가져갔는데, 최근에 리튬 가격이 킬로그램당 100위안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올해 뭐 저점 대비해서 한 2배가량 뭐 상승을 한 부분들인데, 일단 92위안에서 100위안까지 좀 단기적인 어떤 돌파를 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가격이 무너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유지를 좀 해준다면 양극 소재사들에 대해서는 뭐 사실상 레깅 효과가 크게 좀 완화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환입될 수 있는 요건들, 또는 뭐 수익성도 일부 좀 개선될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이 부분은 CATL이 광산, 리튬 광산에 대한 어떤 허가 요건들에 대해서 뭐 보류가 됐다가 다시 좀 허가가 되면서 이제 규제한다고 해놓고 이제 규제를 안 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뭐 언급됐던 부분들은 장시성 이춘 지역에 27개의 리튬 광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이런 방침을 뭐 중국 정부가 좀 공식화를 좀 했다. 이 부분이 최근에 가격 상승 좀 이끌었다는 점. 이게 저는 확장 기조를 좀 보이면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공급망을 다시금 좀 재편하거나 무분별한 뭐 광산에 대한 채굴권들을 좀 규제하는 움직임을 좀 가져간다면
전 현실성 있는 부분에서 리튬 가격에 대한 어떤 상승 부분들은 상당히 양극 소재사들의 어떤 이익 개선에 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십니다. 네. 2차 전지를 둘러싼 주요 환경들 내년에 있을 변화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한 2026년의 전략, 2026년 전체적으로가 어렵다면 적어도 상반기 네. 개략적인 이제 종합적인 전략과 함께 지금 시점에서의 탑픽 종목 알려주세요. 네. 일단 2026년도 상반기까지는 다소 좀 보수적인 시황은 어느 정도 우리가 염두를 좀 해봐야 된다. 네. 다만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급 계약이 좀 공급 계약 체결이 해지됐다고 해서 뭐 GM이라든가 뭐 그 이외에 뭐 완성차 업체들이 뭐 전기차를 좀 안 만드는 것이 아니고 뭐 다시 뭐 내연차로 회귀된다 이런 부분들의 가능성은 저는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대 가능성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일단 뭐 ESS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은 AI 데이터 센터양 수요와 좀 맞물리면서 오히려 내년 상반기까지에 대한 어떤 이 수요량들은 좀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캐즘이 지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일부 전기차 배터리에 관련된 가동률이 ESS용 배터리로 좀 선회되는 부분으로 상당히 좀 이익 개선 내지는 뭐 수익성 방어를 좀 하지 않을까 이 부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리튬 가격의 상승 연속성들은 일단 양극 소재사들의 개별적인 어떤 이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일단 낮아진 수급 정체 요건들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리튬 가격에 대한 어떤 연속성들은 상당히 어떤 주가의 어떤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저는 탑픽은 포스코 퓨처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 요건입니다. 첫 번째 ESS와 두 번째는 리튬 가격의 어떤 상승 기대감들. 일단 LFP 배터리의 북미 수요 확장에 관련된 뭐 선제 요건으로 이제 양극 소재사 안에서는 LFP 배터리 전체 캐파를 가장 크게 준비하고 있는 기업. 그래서 2027년도에는 연간 한 5만 톤 캐파에 대한 보유량들 이 부분이 일단 이 양극 소재사 3사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좀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리튬 가격에 관련된 가격 상승 효과들은 뭐 그룹주 안에서에 대한 리튬 광산 보유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 이익 부분들 여기 대해서 판가에 대한 어떤 전이 전략 그리고 재고 자산에 관련된 평가 손실이 크게 좀 완화될 수 있는 요건들 좀 감안해 보면 수익성 지표 관점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단기적으로 수급 기대감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보겠습니다. CES 2026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연초마다 열리는 이제 네. 가전박람회인데 네. 이제 뭐 가전박람회가 아니라 뭐 로봇 그죠? 뭐 또 전기차 뭐 한동안 이제 판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올해 CES는 어떤 것들이 이제 체크 포인트인가요? 네. 네. 일단 뭐 이번 CES 2016의 가장 큰 화두가 되는 부분들은 뭐 네. 이미 주가에서 좀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예. 로봇, 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역시나 날짜가 일단 1월 며칠이죠? 네,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 여기까지 라스베가스. 네. 로봇과 자율주행이 핵심이고.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흐름들을 보면 뭐 로봇과 자율주행의 수급의 연속성들이 좀 확인되고 있고 네. 일단 지난 CES 2025에서 젠슨항 CEO가 좀 언급했던 것처럼 네. AI의 최종 착지는 피지컬 AI. 그래서 이제 2026년도가 좀 되다 보니까 로보틱스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전략이 좀 변하고 있고 일단 단순하게 2025년 CES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략이라든가 방향성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품에 대한 어떤 공개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 CES 2016은 상당수 이 기술이 좀 되고 좀 탑재됐거나 고도화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일부 내용들, 세부적인 어떤 재원들이 이번에 좀 공개가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로봇주들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과거에 로봇주의 수급 동향들 보면 익히 뭐 감속기를 만든다던가 뭐 맞아요. 센서를 예. 좀 만든다거나 이런 이력들만 좀 부각되거나 뭐 국책 사업을 했다 또는 뭐 대기업의 지분 투자를 받았다 이런 이력까지만 갖고 일단 이유가 없이 좀 상승을 했다면 최근에 로봇주들의 흐름들을 보면 과거의 로봇 대장주에 대한 시세와는 좀 다르게 자동차 부품주가 로봇주였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일단 뭐 대량 양산 체제 전환에 따라서 실질적인 어떤 모터라든가 구동 모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좀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더 크게 좀 부각되거나 연속성을 좀 가져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존의 로봇 업체들도 주목받지만
그 자동차 부품주, 특별히 네. 현대차 그룹의 네. 회사들 HL 만도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로봇이 아니라 로보틱스로 이제 네. 올라온다. 현대차 그룹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떤 게 주안점이고 또 CES에서는 어떤 걸 얘기할까요? 네, 현대차 그룹은 이미 지난 뭐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좀 언급했던 것처럼 로보틱스에 관련된 전략을 뭐 이미 1,000명을 좀 한 바가 있었습니다. 2030년도까지 전체 그룹사 매출의 한 20% 정도를 로보틱스 부분으로 좀 채우겠다는 부분들. 예. 그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은 미국에서도 언급을 했죠. 일단 미국 메타플랜트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뭐 아틀라스 로봇 연 3만 대 정도를 대량적으로 양산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었고, 최근에는 사륜 자율주행 로봇이죠. 모베드의 양산을 뭐 상반기로 좀 구성을 좀 했는데, 이 부분은 뭐 서비스 관점에서는 물류 로봇이라든가 이 공정에 좀 적용되고 있는 이송 로봇 정도로만 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상용화 전환점을 좀 맞았다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큰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룹주 안에서에 대한 수혜가 좀 다르게 좀 구성되고 있는데, 현대 위아의 경우에는 열 관리, 뭐 구동 부품에 관련된 어떤 기술을 강점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로보틱스 부품과 좀 연동해서 이번 CES에서도 해당된 기술을 좀 공개한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요. 범위 현대가죠. HL 만도의 경우에는 자사의 이 모터, 그다음에 뭐 구동 모터라든가 구동 모터 모듈, 액추에이터 로봇 이런 부분들을 좀 강점을 해서 사실상 로봇의 핵심 밸류체인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요건들을 이미 좀 구축을 했는데, 사실 H1만도를 로봇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좀 편입한 거는 좀 다소 늦었다고 봅니다. 이미 CES 2025에서 주차 로봇, 파킹 로봇을 이미 좀 공개한 바 있었거든요. 아, 2025년 네네. 올해. 네. 해당되는 어떤 조감들을 보면 차 밑으로 바퀴가 들어가서 차를 들어올린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그게 주차하는데, 만도였구나. 네, 그게 HL 만도가 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데, 사륜 자율주행 로봇의 특화 관점. 근데 여기 더해서는 물류 로봇, 뭐 캐리라든가 골프 로봇까지 이번에 좀 공개를 한다는 분들, 이 부분 좀 충분한 좀 기대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LG의 경우에는 홈 서비스 로봇이라고 불리는 애톰을 좀 공개를 하는데, 사실 LG가 그동안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F&B 시장에 좀 많이 탑재되고 있는 서빙 로봇은 네. 굉장히 좀 LG가 좀 많이 만들어서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사실상 좀 가전제품과 좀 연동돼서 가사를 실질적으로 좀 도울 수 있는 로봇으로 고도화를 하고 있다. 이런 어떤 방향성 관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도산 로보틱스는 뭐 산업용 로봇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데, 스캔앤고라는 로봇으로 해서 뭐 일단 벽면에 대한 내용들을 탑재하고 인식해서 뭐 그림을 그린다든가 해당되는 도면 처리에 관련된 어떤 작업을 좀 수행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내용을 이번 CES에서 좀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과거의 좀 차이점이라면 실질적으로 좀 상용화를 좀 목전에 두고 있는 로봇의 세부적인 어떤 재원을 공개한다는 관점에서 시장의 관심도를 좀 끌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CES 2016 또 이번에도 또 우리 젠슨왕 황 사장님이 무슨 말을 할지가 궁금하고요. 로봇이 이제 핵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고, 그다음에 로봇과 자율주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율주행 쪽의 모멘텀이나 체크 포인트는요. 네, 자율주행이 사실상 자율주행과 로봇을 이제 따로 놓고는 좀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상당히 해당되는 자율주행 기술이 로봇에도 좀 접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번 CES를 좀 기점으로 해서 모빌리티 부분도 상당히 로보틱스와 좀 수급적으로 좀 많이 겹쳤던, 그리고 로봇 사업에 대한 색채가 좀 묻어났던 모빌리티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지난 6월에 안전요원을 탑승해서 뭐 로보택시의 어떤 시범 서비스를 좀 운영하고 있는 테슬라의 경우에는 예. 레벨 4 수준의 로보택시 서비스 운영을 최근에 좀 공식화를 좀 했죠. 이 부분은 뭐 해당된 섹터에서에 대한 어떤 출발부터 뭐 주차까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시험했다면, 이제는 관제 부분들 좀 넘어서 사실상 완전 무감독 자율주행 서비스를 최근에 사람 없이 주행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 일부 해당되는 어떤 서비스 좀 하고 있고요. 내년 연말부까지 하면 미국 내 20개 대도시에서 일단 로봇택시에 관련된 서비스를 공식화한다. 근데 이게 일단 소도시까지는 아니고 한 대도시부터 점진적으로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안전 요건이 이면도로까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좀 된다면 이 역량은 좀 확장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굉장히 좀 최근에 이 자율주행 관련된 어떤 일단 국가적인 어떤 전략들이 좀 빠르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레벨 3 단계의 자율주행 차종 최근 한 2종 정도가 정식으로 좀 공식 승인을 좀 받았는데 네. 뭐 레벨 3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면도로에서는 사실 이제 주행이 좀 불가능합니다. 레벨 3라는 것은 고속도로에서만 좀 사용할 수 있는. 다만 이제 레벨 3라는 것은 레벨 4와는 좀 다르게 위급시 또는 이제 차량에서 이제 사람의 이제 운전자의 어떤 개입 신호를 좀 알리면 운전자가 즉시 좀 개입을 해서 사실 운전대를 좀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뭐 고속도로에서에 대한 어떤 시범 테스트에 대한 내용들 보면 크게 뭐 차선을 이탈하거나 뭐 기후적인 어떤 여건들이 좀 없다면 인간이 좀 개입해서 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 좀 제한적이라는 관점에서 레벨 3를 좀 상용화했던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들 뭐 미국은 기술의 힘과 자율의 힘에 의해서 네. 중국은 또 뭐 인권이나 이런 게 약하니까 그죠. 이제 중국 정부의 힘에 의해서 나름 발전합니다. 우리는 사실 양쪽 다 끼어 있는 상황이라 그렇고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항상 뭐 이게 이걸 인식할 수 있는 게 네. 있었는데 그죠. 레이더냐 라이다냐 맨날 뭐 카메라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잖아요. 네. 그 부분 쪽은 주목할 점이 뭐예요? 예. 일단 표준적으로 보면 네. 저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 레벨 4 운전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정말 안전한 상태에서의 차량 주행을 정말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레이더, 라이다 기술까지 뭐 모두 다 접목된 이런 부분들을 레벨 4 이상에 탑재된 기술 정도로만 좀 이해를 했는데 네. 테슬라의 최근의 움직임들 보면 테슬라는 일단 카메라 모듈과 센싱만으로도 지금 레벨 4 이상의 단계를 그러게요.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과연 국내에서 좀 어떻게 동지에서 좀 가져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는 일단 카메라 모듈과 센싱을 기본적으로 좀 탑재를 해야 되고 레이더, 라이다까지를 모두 다 탑재해서 안전성을 좀 높이는 전략으로 좀 선회했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향후에 상용화 관점에서는 뭐 테슬라 로보택시보다는 비용에 대한 어떤 부담, 양산 차량에 대한 어떤 원가 부담은 크게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략은 테슬라의 일단 카메라 모듈과 센싱으로만 구성된 로보택시의 어떤 성공화 전략과 좀 다르게 향후에 좀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염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술적인 어떤 척도를 보면 레이더와 라이더에 대한 기술들에 관련된 개발 이력들은 이미 좀 상용화 단계에 좀 이르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종에 좀 적용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고 지금 현재 출시되고 있는 일부 차종의 경우에도 라이더가 다 탑재가 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후방에 대한 어떤 센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도화시키면서 좀 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좀 탑재가 됐는데 이게 이제 CS2016에서는 로보틱스와의 좀 결합을 통해서 상당히 좀 많은 어떤 기술의 어떤 호평을 좀 받을 수 있겠고요. 라이더라든가 레이더 기술은 향후에 휴머노이드 로봇, 뭐 물리적 사고를 좀 충돌하는 것들을 좀 예. 예방하기 위한 어떤 조치에서는 라이더의 어떤 기술 탑재 부분들이 더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모빌리티 관련된 모멘텀 안에서는 레이더라든가 라이더의 어떤 특화 기술들도 시장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뭐 관심 기업과 연관 기업은 굉장히 많죠. 뭐 소프트웨어도 있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센서, 이미지 센서, 카메라 굉장히 많을 텐데요.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은 어디입니까? 예, 저는 로보틱스와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에서 같이 공통점으로 좀 적용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네. LG노텍의 사실상 실질적인 어떤 사업의 내용과는 좀 다르게 주가에 대한 가치 반영이 저는 크게 좀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네. 뭐 최근에 주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로보틱스라든가 모빌리티 관련된 기대감을 좀 가졌던 종목들에 비해서는 가치 반영이 굉장히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있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카메라와 이 센싱 기술을 좀 바탕으로 해서 이미 뭐 전장 부품에 관련된 공급량도 굉장히 좀 컸죠. 뭐 동사의 경우는 애플의 아이폰용 카메라 모듈 공급한다 이 부분에 대한 여건들 좀 넘었다고 봅니다. 이미 테슬라에도 현재 좀 공급을 좀 하고 있고 다만 이 부분의 영역이 로보틱스 즉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보면 사실상 카메라 모듈과 센싱 부분은 뭐 삼성전기 아니면 LG노텍이 뭐 최대 수혜가 좀 될 수 있겠고 전장 사업의 역량들을 좀 집중해서 봤을 때는 삼성전기보다는 LG노텍이 좀 더 우위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라이다 센서와 좀 결합됐던 내용들 이 부분은 모빌리티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전장량 수요가 레벨 3에서 레벨 4로 이제 진보되는 이런 과정에서 명확한 상용화에 관련된 어떤 이 방향성들 안에서 양산이 좀 구체화가 된다면
동사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보다 오히려 향후에 전장 부분에 관련된 매출 연동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빌리티 부분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로보틱스 관련된 사업의 가치 반영 관점에서는 저는 추가적인 상승력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월에 주목할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죠. CES 관련해서 관전 포인트와 관심 종목까지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